2012년 10월 10일 미국 뉴포트 비치 주택가의 버스 정류장에 스쿨버스가 도착하자 2명의 남학생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몇 시간을 서 있자 유심히 그 남자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두 남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렸고 잠시 그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데리러 왔었는데 4시간이 지나도 부모가 오지 않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된 여성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왜 오늘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지 않았냐며 물었고 아이들은 부모가 왜 오지 않았는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본인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는 저물어 가고 부모들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 걱정되었던 여성은 더 늦기 전에 남학생 둘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함께 집에 도착한 남학생들은 집 밖에 쌓인 택배 물건과 우편물을 보고 분명 어머니가 집 안에 있었으면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집안을 살펴보던 여성은 집이 비어있고 학생들의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외부를 조사한 결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문이 파손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누군가 강제로 침투한 흔적이 없어 강도 같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아주 깨끗한 거실을 둘러보더니 누군가 진공청소기로 카페트를 청소한 것 같은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요리하다만 식재료들이 널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를 하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는데 아마도 냉장고에서 이제 막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밀폐 용기의 내용물이 꺼내지지도 않은 채 음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 아주 급하게 집을 나섰던지 식사를 준비하던 중 누군가에 납치되어 끌려갔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추가로 조사하던 경찰은 살짝 열려있는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자 욕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유리 조각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컵이 아닌 장식용 컵이 깨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 욕조 바닥에 혈흔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복도를 나와 전등 스위치가 있는 곳에도 아주 조그만 핏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폭행에 의한 출혈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경찰차가 몰려들자 이웃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추림이라는 여성이 실종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그녀는 너무 착하고 선행을 베푸는 여성으로 크리스마스나 축제가 있으면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고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여성으로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종된 여성 추림은 말레이시아인이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미국에 살았던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도 잘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오면서 같은 대학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말레이시아에서 라텍스 고무장갑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에 진출해 자리를 잡고 있어 언니의 도움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남편 피터는 호주 출신으로 부모와 함께 10대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피터는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가로 수천만 달러를 보유한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부동산을 관리하며 그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는 유복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1년 결혼한 후 뉴포트 비치에 집을 마련해 새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성은 두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가 기억하는 피터는 항상 말이 없고 의문이 가득한 남성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웃과 소통하거나 친근감 있는 생활은 하지 않고 개인 생활을 즐기며 사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피터 가족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샌디에고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한 남성은 자신은 현재 멕시코 국경 근처의 주유소에 있는데 납치범이 자신을 풀어주고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을 납치해 이곳에 버리고 달아났다며 빨리 구해주러 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경찰은 그럼 아내가 죽어있냐며 묻자 납치범이 뉴포트 비치에 자기 집에서 이미 아내를 살해한 후 시체를 차에 실은 채 도주하다 시체는 인적이 드문 산속 어딘가에 버려버리고 자신의 손을 묶어 이곳까지 끌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납치가 되었다면 아내가 사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며 묻자 피터는 얼마 전 집수리를 위해 페인트공 후안이라는 남성을 불렀는데 그에게 견적을 받고 합의한 후인 이틀 뒤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페인트공이 작업을 시작하던 그날 피터가 아래층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걱정이 되어 일을 중단하고 귀를 쫑긋하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 올라가 봤더니 후안이 화장실 욕조에 아내의 머리를 쳐박고 집어넣어 죽이려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터가 후안을 말리려 하자 후안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대로 아내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구하러 올라간 피터는 오히려 후안에게 납치가 되고 말았는데 그 순간부터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터에게 담요를 가져와 욕조에 죽어있는 아내를 말아 픽업 트럭에 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싣고 차에 올라탄 납치범은 피터에게 운전을 시켰는데 목적지는 멕시코 국경지대의 한 주유소였습니다. 피터는 집에서부터 100마일 넘게 떨어진 목적지까지 가는데 10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피터가 운전한 픽업 트럭이 국경지대 주유소에 도착하자 납치범 후안의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안은 갑자기 자신을 풀어주고 친구 픽업 트럭을 탄 채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후안이 도주하면서 자신을 살려주자 주유소 주차장에 버리고 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주유소 주차장에 혼자 서 있는 피터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피터가 말한 납치범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차 이름과 차량 색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일괄성 없는 차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이었다고 했다가 짙은 녹색이었다고 했다가 진술이 자꾸만 번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납치했다는 후안의 인상착의도 정확히 설명을 못해 아랍인 같기도 하고 멕시코인 같기도 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고속도로와 그가 납치되어 풀려났다는 주유소 CCTV 그리고 집 근처 영상을 확보해 그의 행적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터의 집 앞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살펴보던 경찰은 그가 납치되었다는 오전 11시에는 집 앞에 있던 트럭이 아무런 이동도 없이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2시간 30분 후에서야 집에 주차되어 있던 피터의 SUV 차량이 뉴포트 비치 집을 떠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터가 운전한 차는 그대로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는 모습을 찍은 카메라에는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터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뒷좌석의 납치범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의 영상에서도 운전자 피터 이외의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도 혼자였고 살아남은 것도 혼자라는 사실에 그의 행동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터를 조사하던 경찰관 라이언 피터스 경사는 그의 몸을 관찰하던 중 목덜미에 누군가에게 핥힌 것 같은 손톱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터스가 피터에게 목에 난 상처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고 묻자 이것은 페인트공 후안과 몸싸움을 하다 생긴 상처라며 당시에 2층 욕조에서 그가 아내를 살해할 때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팔뚝에 누군가에게 물린 듯한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남성의 입 크기라고 하기에는 작아 보이는 크기였고 아이들 입 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경찰은 팔에 난 물린 자국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 역시 싸우다 생긴 상처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터를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새 아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들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피터는 경찰에 아내의 사망 사건과 자신의 납치 사건에 대해 신고한 지 6시간 만에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터의 컴퓨터를 발견하고 그가 검색했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검색창에는 중국식 마사지, 고문 방법, 성병, 에이즈 등 성병과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아내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 추림이 남편이 외도하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가 커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피터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다 성병에 걸려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듣게 되었는데 피터는 아내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혼은 피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이 수천만 달러에 달해 만약 2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피터는 돌연 납치범이 아내를 버리고 간 장소를 알고 있다며 변호사를 동반해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사우스 샌디에고 와일드캣 캐넌의 인적이 드문 곳인데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피터가 말한 장소로 가보았고 역시 그가 말한 대로 쓰레기통에는 녹색 이불로 쌓여진 피터의 아내 추림의 시신과 그녀의 핸드백, 100달러짜리로 묶여진 2만 달러의 지폐,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림의 시신도 발견이 되었고 살해한 흔적을 조합해 구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터는 기다렸다는 듯 변호사와 상의하더니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고 판사는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하며 위 금액을 지불하면 당장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많은 피터는
100만 달러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어서 일시불로 지불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버렸습니다. 경찰은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법원은 그가 보석을 신청한 이유를 기각할 수가 없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보석으로 풀어주는 대신 출국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미국 여권과 영국 여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터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이웃들의 평가서에서 아주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어 변호사가 요청한 보석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2년 만에 멕시코로 도주한 피터는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터는 멕시코로 도주한 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도시를 옮겨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그가 절대로 잡히지 않고 숨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파츠쿠아로라는 관광지에 숨어 있던 중 그곳에서 클라우디 라사토라는 여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후 신분을 세탁해 파울콕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영원히 숨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에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숨어 지내던 2015년 9월 그는 여자친구와 그녀의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다시데 브라보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동거녀와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피터만 살아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터는 그 사건 때문에 수사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터는 이번에도 운 좋게 동거녀 가족의 도움으로 그들이 면책권에 서명하면서 다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이번 교통사고로 지문이나 유전자 검사를 채취한다면 본인의 신분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차로로라는 도시로 도주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피터가 도주한 지 수년이 지날 동안 그의 행방조차 알 수 없자 그를 검거하기 위해 재수사를 결심했습니다. 2018년 8월 경찰은 피터의 재수사를 공식 발표하고 48시간 에피소드라는 유명 범죄 다큐 프로그램에서 소재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의 얼굴과 신체 조건들을 모두 공개하며 신고자에게는 현상금 1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마치고 방송은 2019년 5월에 방송되었는데 이 방송이 나가자 전 세계 각국에서 그를 보았다는 전화가 빗발쳤고 신고자들은 피터가 일본에 있다, 캐나다에 숨어 있다 등 수많은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경찰은 드디어 신뢰할 만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신고자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허름한 모텔에 식당 일을 하며 지내는 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TV에서 보았던 인물과 똑같은 남성이 묵고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곳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요리를 하고 있고 퇴근 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리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 항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살고 있는데 신분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피터의 지인이 신고 전화로 그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터는 지인들과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터를 검거했고 미국으로 송환된 그는 2022년 2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피터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멕시코로 도주한 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검거되지 않고 도주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다며 자신의 인생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테미였습니다.